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태양의 마지막 날들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50억 년 후의 이야기. 그러나 그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관찰하고 측정한 결과입니다. 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태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어났고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지구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끝, 바다의 증발, 대기의 박리, 그리고 행성 자체의 소멸. 이것은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물리학입니다. 별의 진화가 따르는 예측 가능한 경로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다른 별들에서 이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같은 길을 걸을 것임을 압니다. 정확히 언제, 정확히 어떻게, 이 이야기는 그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조용하고 느린 변화, 수십억 년에 걸쳐 전개되는, 그리고 그 끝에서 지구의 운명. 그러니 편안히 앉아 깊이 호흡하며 이 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모든 것은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태양은 지금 안정적입니다. 그것은 죽의 열성입니다. 핵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약 46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이 형성되었을 때, 거대한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 붕괴했습니다.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충분히 높아졌습니다. 핵융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태양이 켜졌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빛과 열의 형태로. 그 에너지는 중력 붕괴를 막습니다.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안으로 당기는 중력과 균형을 이룹니다. 이것이 정역학적 평형입니다. 별이 안정적인 이유입니다. 태양의 형성 과정은 느렸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가스 구름은 차가웠습니다. 약 마이너스 260도. 그것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약간의 무거운 원소와 함께. 탄소, 산소, 철. 이 원소들은 이전 별들에서 왔습니다. 초신성에서 죽은 별들. 그들은 성간매질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태양이 형성될 구름은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것이 붕괴하면서 회전이 빨라졌습니다. 가군동량 보존 때문에. 구름은 원반으로 평평해졌습니다. 중심부는 계속 수축했습니다.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중력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후, 중심부는 약 100만 도에 도달했습니다. 충분히 뜨거워서 수소 분자를 분해했습니다. 원자로. 그런 다음 원자를 원자핵으로. 그리고 전자들.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고 과열되었습니다. 결국 약 1000만 도에 도달했습니다. 핵융합이 시작되기에 충분히 뜨겁습니다. 처음에 융합은 느렸습니다. 중수소가 먼저 융합했습니다. 수소의 무거운 동위원소. 중수소 융합은 추가 열을 제공했습니다. 온도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마침내 약 1500만 도에서 수소 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양성자 사슬. 태양이 주계열에 진입했습니다. 안정적인 별이 되었습니다. 태양의 핵은 매우 뜨겁습니다. 약 1500만 도입니다. 그 온도에서 수소 원자핵은 충분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전자기 반발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충돌할 때 때때로 융합합니다.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양성자 사슬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는 다른 입자를 생성합니다. 중성미자, 감마선, 양전자. 최종 결과는 헬륨 원자핵입니다. 그리고 많은 에너지입니다. 양성자 사슬은 실제로 세 가지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pp1, pp2, 그리고 pp3. 각각은 약간 다른 중간 단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최종 결과를 가집니다. 4개의 양성자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2개의 양전자, 2개의 중성미자, 그리고 에너지. 태양에서 pp1 경로가 지배적입니다. 그것은 융합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pp2와 pp3은 덜 흔합니다. 중성미자는 흥미로운 입자입니다. 그들은 질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질과 매우 약하게 상호작용합니다. 그들은 태양을 쉽게 빠져나갑니다. 거의 즉시 다른 입자들과 충돌하지 않고. 중성미자는 초당 수조계가 지구를 통과합니다. 우리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이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성미자를 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거대한 감지기가 필요합니다. 지하 깊은 곳에. 다른 입자들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태양 중성미자는 감지되었습니다. 여러 실험에서. 첫 번째는 1960년대였습니다. 레이 데이비스의 실험. 미국 사우스다코타의 홈스테이크 금광에서 그는 거대한 탱크를 사용했습니다. 사염화탄소로 채워진 중성미자가 염소를 아르곤으로 변환했습니다. 그는 아르곤 원자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중성미자 수를 추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지한 중성미자는 예측보다 적었습니다. 약 3분의 1만. 이것을 태양 중성미자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여러 이론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부는 태양 모델이 잘못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중성미자가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가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중성미자는 진동합니다. 그들은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합니다. 여행하면서. 태양에서 생성된 중성미자는 전자 중성미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구에 도달할 때쯤 일부는 뮤온 중성미자나 타우 중성미자로 변했습니다. 홈스테이크 실험은 전자 중성미자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수의 3분의 1만 보았습니다. 나중 실험들은 모든 유형의 중성미자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수가 예측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태양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성미자 진동은 질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입자 물리학에서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201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헬륨 원자핵은 4개의 수소 원자핵보다 약간 가볍습니다. 질량의 약 0.7%가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에너지로 변환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에 따라 E/mc 제곱. 에너지는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작은 질량이라도 엄청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빛의 속도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매초 약 420만 톤의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그 에너지는 핵에서 방출됩니다. 감마선의 형태로. 이 질량 손실은 측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태양의 총 질량과 비교하면 작습니다. 태양의 질량은 약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입니다. 매초 420만 톤을 잃는다는 것은 연간 약 1.3 곱하기 10의 17승 킬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거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태양의 총 질량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태양이 주계열에 있는 100억 년 동안 그것은 질량의 약 0.7%를 이룰 것입니다. 에너지로 변환되어 그러나 그 감마선은 즉시 표면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내부는 매우 밀도가 높습니다. 광자는 계속 물질과 충돌합니다. 흡수되고 재방출됩니다. 무작위 방향으로. 이것을 무작위 보행이라고 합니다. 광자는 핵에서 표면까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갑니다. 평균적으로 그것은 약 10만 년에서 100만 년이 걸립니다. 광자가 핵에서 표면까지 도달하는데 그 긴 여행 동안 광자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괴너지 감마선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복된 흡수와 재방출을 통해 에너지를 잃습니다. 표면에 도달할 때쯤 그것은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입니다. 무작위 보행 과정은 흥미롭습니다. 각 광자는 수많은 충돌을 겪습니다. 각 충돌 후 그것은 무작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때때로 안쪽으로, 때때로 바깥쪽으로, 때때로 옆으로, 평균적으로 그것은 바깥쪽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매우 천천히. 직선 거리는 약 70만 킬로미터입니다. 핵에서 표면까지. 그러나 광자가 실제로 여행하는 거리는 훨씬 더 큽니다. 아마도 광년, 모든 지그재그 때문에. 태양의 내부는 여러 층으로 나뉩니다. 핵은 중심에 있습니다. 융합이 일어나는 곳. 핵은 반지름이 약 15만 킬로미터입니다. 태양 총 반지름의 약 4분의 1. 그러나 그것은 태양 질량의 약 절반을 포함합니다.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약 물의 150배. 핵 주변에는 복사층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복사에 의해 전달됩니다. 광자가 바깥쪽으로 확산됩니다. 무작위 보행을 통해 복사층은 약 47만 킬로미터까지 확장됩니다. 태양 반지름의 약 70%. 복사층에서 온도는 약 700만 도에서 200만 도로 떨어집니다. 바깥쪽으로 가면서 복사층 위에는 대류층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대류에 의해 전달됩니다. 뜨거운 가스가 올라가고 식은 가스가 내려갑니다. 대류층은 표면까지 확장됩니다. 약 20만 킬로미터 두께. 대류층에서 온도는 약 200만 도에서 5700도로 떨어집니다. 표면에서 대류는 태양 표면에 보이는 입상 조직을 만듭니다. 각 입장은 대류 세포입니다. 약 1000km. 중심에서 가스가 올라옵니다. 뜨겁고 밝습니다. 가장자리에서 가스가 내려갑니다. 더 차갑고 어둡습니다. 일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각각은 약 8분에서 20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표면은 끓는 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크고 더 뜨겁습니다. 태양의 표면은 광구라고 불립니다. 온도는 약 5700도입니다. 핵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뜨겁습니다. 광구는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볼 때 그것은 빛나는 노란색 원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것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입상 조직이 있습니다. 작은 밝은 영역들이 어두운 경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각 입장은 대류세포입니다. 뜨거운 가스가 올라오고 식은 가스가 내려갑니다. 각 입상은 약 1000km입니다. 그리고 약 8분에서 20분 동안 지속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패턴입니다. 광구는 또한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태양 흑점, 플라지, 페큘라. 흑점은 어두운 영역입니다. 자기장이 강한 곳.
플라지는 밝은 영역입니다. 활동 영역 주변. 페큘라는 매우 밝은 점입니다. 광구 전체에 걸쳐.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태양의 자기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구 위에는 채층과 코로나가 있습니다. 채층은 얇은 층입니다. 약 2000km 두께. 온도는 약 4000도에서 2만도입니다. 채층은 특정 파장에서 보입니다. 수소 알파선. 그것은 불규칙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스피큘, 프로미넌스, 필라멘트. 스피큘은 가스의 제트입니다. 위로 쏘아 올리는 약 500km 두께,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높이. 그들은 약 5분에서 10분 동안 지속됩니다. 프로미넌스는 더 큽니다. 가스의 거대한 아치. 표면 위로 확장되는 때때로 수십만 킬로미터. 그들은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훨씬 더 뜨겁습니다. 100만도 이상. 왜 코로나가 그렇게 뜨거운지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태양 물리학의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자기장이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재연결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코로나를 가열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음파가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제안합니다. 대류층에서 코로나로. 진실은 아마도 둘의 조합일 것입니다. 코로나는 일식 중에만 보입니다. 달이 광구를 가릴 때. 그러면 코로나가 보입니다. 희미하고 불규칙한 후광으로. 코로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리머, 루프, 홀. 스트리머는 가스의 긴 줄기입니다. 바깥쪽으로 확장되는 자기장선을 따라. 루프는 가스의 아침입니다. 표면을 연결하는. 코로나 홀은 어두운 영역입니다. 자기장이 열려있는 곳. 가스가 우주로 탈출하는. 이것들은 태양풍의 원천입니다. 태양은 또한 태양풍을 방출합니다. 하전 입자의 흐름입니다. 주로 양성자와 전자. 코로나에서 방출됩니다. 우주로. 태양풍은 태양계 전체에 걸쳐 확장됩니다. 헬리오스피어를 형성합니다. 태양의 자기장이 지배하는 영역. 태양풍은 초당 약 400k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지구에 도달하는데 약 4일이 걸립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대부분의 태양풍을 편향시킵니다. 그러나 일부 입자는 자기장선을 따라 극으로 들어갑니다. 대기와 충돌합니다. 오로라를 생성합니다. 북극광과 남극광. 태양풍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느린 태양풍과 빠른 태양풍. 느린 태양풍은 초당 약 350km로 이동합니다. 그것은 스트리머에서 옵니다. 적도 근처. 빠른 태양풍은 초당 약 750km로 이동합니다. 그것은 코로나 홀에서 옵니다. 극 근처. 태양풍의 구성은 대부분 양성자와 전자입니다. 그러나 또한 헬륨 이온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소량의 무거운 이온, 탄소, 질소, 산소. 태양풍은 행성들과 상호작용합니다. 자기장이 있는 행성들은 보호됩니다. 지구처럼. 자기권은 대부분의 태양풍을 편향시킵니다. 그러나 일부 입자는 여전히 들어갑니다. 극에서. 오로라를 생성합니다. 자기장이 없는 행성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화성이나 금성처럼. 태양풍은 대기와 직접 상호작용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기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성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때 더 두꺼운 대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태양풍이 그것을 벗겨냈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태양의 활동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약 11년의 주기로. 태양 극속이. 태양은 조용합니다. 흑점이 거의 없습니다.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이 드뭅니다. 태양 극대기에 태양은 활동적입니다.
많은 흑점이 있습니다.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이 빈번합니다. 흑점은 광구의 어두운 영역입니다. 자기장이 매우 강한 곳입니다. 자기장은 대류를 억제합니다. 그 영역을 냉각시킵니다. 약 3700도, 주변보다 약 2000도 낮습니다. 그래서 어둡게 보입니다. 흑점은 대개 쌍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그룹으로. 각 쌍은 반대 자기 극성을 가집니다. 하나는 북극, 하나는 남극. 자기장선은 한 흑점에서 나와 다른 흑점으로 들어갑니다. 표면 위에 아치를 형성합니다. 흑점은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큰 것들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일부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태양의 회전에 의해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흑점의 수는 태양 주기를 따릅니다. 극소기에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제로. 며칠 동안. 극대기에 많습니다. 아마도 100개 이상. 어느 때. 주기는 매우 규칙적입니다. 약 11년. 그러나 정확한 길이는 다릅니다. 9년에서 14년. 평균은 약 11년입니다. 태양 주기는 태양의 자기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장은 태양 주기 동안 변합니다. 극소기에 자기장은 쌍극자입니다. 막대 자석처럼 한쪽 극에서 다른 쪽으로 태양이 회전하면서 자기장선이 꼬입니다. 차등 회전 때문에 적도는 극보다 빠르게 회전합니다. 꼬인 자기장선은 표면을 관통합니다. 흑점을 형성합니다. 극대기에 자기장은 매우 복잡합니다. 많은 루프와 꼬임. 주기 후 자기장은 반전됩니다. 북극이 남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 두 주기 후 약 22년 자기장은 원래 구성으로 돌아갑니다. 플레어는 갑작스러운 에너지 방출입니다. 자기 재연결에서 X선과 감마선이 방출됩니다. 하전 입자가 계속됩니다. 플레어는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플레어는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을 방해합니다. 위성을 손상시킵니다. 전력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은 더 큽니다. 코로나에서 수십억 톤의 물질이 방출됩니다. 우주로, 자기장과 함께. 코로나 질량 방출이 지구로 향하면 지자기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로라가 더 밝고 더 낮은 위도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1859년 캐링턴 사건. 태양 슈퍼플레어가 지구로 향했습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과 함께. 그것은 약 18시간 만에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매우 빠릅니다. 오로라는 전 세계에서 보였습니다. 정도까지. 전신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일부 운영자는 감전되었습니다. 종이가 불에 탔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건이 오늘날 일어난다면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현대 기술이 전자제품에 더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전력망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GPS와 통신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수조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태양을 수세기 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흑점은 망원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필터와 함께. 갈릴러는 17세기 초 흑점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태양 표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양이 회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27일에 한 번. 적도에서. 국에서는 더 느립니다. 약 35일. 이것은 차등 회전입니다. 태양이 고체가 아니라 가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크리스토퍼 샤이너도 거의 같은 시기에 흑점을 관찰했습니다. 갈릴러와 샤이너는
누가 먼저 흑점을 발견했는지 논쟁했습니다. 둘 다 주장했습니다. 진실은 흑점이 훨씬 일찍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 천문학자들에 의해 그들은 맨눈으로 큰 흑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출이나 일몰 때, 태양이 덜 밝을 때, 그들은 수세기 동안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대 망원경은 태양을 훨씬 더 자세히 관찰합니다. 지상 기반 관측소와 우주 기반 위성, 태양 역학 관측소는 2010년에 발사되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을 여러 파장에서 연속적으로 관찰합니다. 자외선과 극자외선,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태양 활동을 모니터링합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은 2018년에 발사되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에 매우 가까이 비행합니다. 코로나를 통과합니다. 직접 측정을 합니다. 태양풍, 자기장, 그리고 입자. 이러한 관측은 태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솔라 오비터는 또 다른 최근 임무입니다. 2020년에 발사되었습니다. 유럽 우주국 나사의 협력. 그것은 태양의 극을 관찰합니다. 처음으로. 이전 임무들은 태양의 적도 평면에서 관찰했습니다. 솔라 오비터는 궤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태양의 극 위로 상승합니다. 극의 자기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 코로나. 이것은 태양 주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태양은 지금 중년입니다. 약 46억 살입니다. 그것은 약 100억 년을 살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주계열 단계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있습니다. 느리지만 측정 가능한 변화. 태양은 점차 밝아지고 있습니다. 핵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됨에 따라 헬륨은 수소보다 무겁습니다. 핵이 점차 밀도가 높아집니다. 중력이 약간 더 압축합니다. 온도가 약간 상승합니다. 융합 속도가 약간 증가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태양이 약간 밝아집니다. 이 변화는 느립니다. 그러나 수억 년에 걸쳐 그것은 중요해집니다. 태양은 형성될 때보다 약 30% 더 밝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밝아질 것입니다. 약 10억 년마다 약 10%씩. 이것은 지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많은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합니다. 온도가 상승합니다. 10억 년 후 지구는 지금보다 상당히 더 따뜻할 것입니다. 바다가 더 빨리 증발할 것입니다. 대기의 수증기가 증가할 것입니다. 수증기는 온실가스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열을 가둡니다. 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이것은 희미한 젊은 태양 역설로 이어집니다. 태양이 과거에 더 희미했다면 지구는 얼어붙었어야 합니다. 초기 역사에서. 그러나 증거는 액체물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38억 년 전부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대답은 대기에 있습니다. 초기 대기는 더 많은 온실가스를 포함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그들은 충분한 열을 거두었습니다. 물을 액체로 유지하기 위해. 태양이 밝아지면서 온실가스 농도는 감소했습니다. 풍화와 생명 활동을 통해 이것은 온도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그러나 이 균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태양이 계속 밝아지면 온실가스 농도를 충분히 낮출 수 없습니다.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결국 약 10억 년 후
지구는 너무 뜨거워질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약 15억 년 후 온실 효과가 통제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완전히 증발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금성처럼 될 수 있습니다. 뜨겁고 건조하며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태양의 죽음이 아닙니다. 태양은 여전히 주계열에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수소를 융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밝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 진화의 첫 번째 주요 영향입니다. 지구에 대한.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극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태양의 밝기 증가는 점진적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누적됩니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복잡합니다. 많은 피드백 루프가 있습니다. 일부는 양성 피드백입니다. 온난화를 증폭시킵니다. 다른 일부는 음성 피드백입니다. 온난화를 억제합니다. 처음에는 음성 피드백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증가하는 태양 복사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러나 결국 양성 피드백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통제 불능의 온난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수증기는 가장 중요한 양성 피드백 중 하나입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더 많은 물이 증발합니다. 대기의 수증기가 증가합니다. 수증기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열을 가둡니다. 온도가 더 상승합니다. 더 많은 물이 증발합니다. 주기가 계속됩니다. 이것을 통제 불능의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그것은 금성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 금성은 한때 지구와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 액체물을 가지고 어쩌면 생명도. 그러나 태양이 밝아지면서 통제 불능의 온실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다가 증발했습니다. 대기가 매우 두꺼워졌습니다. 주로 이산화탄소. 표면 온도는 약 360도로 상승했습니다. 납이 녹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금성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같은 운명을 겪을 것입니다. 결국 정확한 타이밍은 불확실합니다. 그것은 많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대기 구성, 구름 덮개, 해양 순환. 그러나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계속 밝아지면 지구는 결국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끝날 것입니다. 먼저 복잡한 생명, 그런 다음 단순한 생명, 마지막으로 가장 강인한 미생물조차도 모든 것이 죽을 것입니다. 생명이 끝나는 순서는 예측 가능합니다. 먼저 큰 동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열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리고 물과 음식 요구사항이 큽니다. 포유류와 조류가 먼저 갈 것입니다. 그들은 천을 조절해야 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그들은 과연됩니다. 파충류와 양서류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변온성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식물들도 고통받을 것입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광합성 효율이 감소합니다. 일정 온도 이상, 약 45도에서 50도. 식물들은 시들고 죽을 것입니다. 숲은 사막이 될 것입니다. 농작물은 실패할 것입니다. 식량 사슬이 붕괴될 것입니다. 하위부터. 식물들이 죽으면 초식 동물들이 죽습니다. 그런 다음 육식 동물들이. 전체 생태계가 붕괴될 것입니다. 해양 생명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바다가 따뜻해지면 산소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들은 호흡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산호초는 표백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플랑크톤, 해양 먹이, 사슬의 기초는 감소할 것입니다. 전체 해양 생태계가 붕괴될 것입니다. 미생물은 가장 오래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극한 조건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극한 미생물은 매우 높은 온도에서 살 수 있습니다. 100도 이상. 그리고 매우 낮은 온도에서 마이너스 20도 이하. 그들은 매우 산성이거나 알칼리성인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염분이 많은 환경에서, 그들은 심지어 방사선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에서. 미생물은 놀랍도록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생물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온도가 약 120도를 초과하면 단백질이 변성됩니다. DNA가 손상됩니다. 세포가 죽습니다. 알려진 생명체는 그러한 온도에서 살 수 없습니다. 지구가 그렇게 뜨거워지면 모든 생명이 끝날 것입니다. 표면에서. 그러나 깊은 지하에서 생명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각 깊은 곳. 지하 미생물들은 표면 조건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암석의 화학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태양광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천천히 대사합니다. 그들은 수백만 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이 지하 미생물들은 지구에서 생명의 마지막 거점일 수 있습니다. 표면이 뜨거운 지옥이 된 후에도. 그러나 결국 지하 생명도 끝날 것입니다. 지각이 가열되면서 태양에서 열이 침투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결국 심지어 가장 깊은 미생물도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구 생명의 절대적인 끝일 것입니다. 그 전에 생명은 적응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진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일부 종은 더 높은 온도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은 극으로 이주할 것입니다. 더 시원한 곳을 찾아서. 바다는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해양 생물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산호초는 표백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물고기는 더 시원한 물을 찾아 이주할 것입니다. 더 깊은 곳이나 더 높은 위도로. 육상 생태계도 변할 것입니다. 숲은 극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사막은 확장될 것입니다. 일부 종은 멸종할 것입니다. 적응할 수 없어서, 또는 충분히 빨리 이주할 수 없어서. 인류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아남는다면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더운 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지하 거주지, 고급 냉각 시스템, 실내 농업. 그러나 이것들은 임시 해결책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다른 행성으로 이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별 주위로.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억 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그것이 충분한 시간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약 50억 년 후 태양은 핵의 수소를 고갈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주계열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태양 죽음의 시작입니다. 핵융합이 핵에서 멈출 것입니다. 더 이상 수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헬륨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융합이 멈추면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사라집니다. 중력이 이깁니다. 핵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수축은 핵을 가열합니다. 중력 에너지가 열로 변환됩니다.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나 헬륨을 융합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뜨겁지 않습니다. 헬륨 융합은 더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합니다. 약 1억 도. 핵은 그 온도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아직. 핵 수축 단계는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동안 태양은
실제로 약간 어두워지고 수축합니다.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역학적 조정 때문입니다. 핵이 수축하고 가열되면서 외부층은 재조정됩니다. 전체 별이 일시적으로 수축합니다. 이것을 아주계열 단계라고 합니다. 태양은 주계열을 떠나지만 아직 적색 거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핵 주변에는 여전히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 껍질에 핵이 수축하고 가열됨에 따라 이 껍질도 가열됩니다. 결국 그것은 융합하기에 충분히 뜨거워집니다. 수소 껍질 연소가 시작됩니다. 이제 융합은 껍질에서 일어납니다. 핵 주변에서. 껍질 연소는 실제로 핵 연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더 넓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물질이 융합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에너지는 태양의 외부층을 밀어냅니다. 밖으로. 태양이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크기가. 그러나 표면이 확장됨에 따라 그것은 쉽습니다.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에너지가 더 넓은 면적에 걸쳐 퍼집니다. 태양은 적색 거성이 됩니다. 크고 밝지만 표면 온도는 낮습니다. 적색 거성이라는 이름은 그 모양에서 유래합니다. 크고 붉은 별입니다. 붉은색은 낮은 표면 온도를 나타냅니다. 약 3000도. 주계열 태양보다 약 2000도 낮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훨씬 큽니다. 반지름은 현재 태양의 100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피는 100만 배 이상입니다. 그러나 질량은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밀도는 훨씬 낮습니다. 적색 거성의 외부층은 매우 희박합니다. 거의 진공에 가깝습니다. 적색 거성 태양의 구조는 주계열 태양과 매우 다를 것입니다. 중심에는 헬륨 핵이 있을 것입니다. 융합하지 않는, 단지 수축하고 가열되는. 핵 주변에는 수소 융합 껍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 껍질 위에는 거대한 대류 봉투가 있을 것입니다. 표면까지 확장되는. 전체 구조는 불안정할 것입니다. 진동하고 맥동하는.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는 과정은 느립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처음에 변화는 미묘합니다. 태양이 약간 더 밝아지고 약간 더 커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는 극적이 됩니다. 태양은 하늘에서 거대한 붉은 공처럼 보일 것입니다. 현재보다 수백 배 더 큽니다. 그것은 낮과 밤을 지배할 것입니다. 열이 압도적일 것입니다. 태양이 최대 크기에 도달하면 그것은 금성 궤도를 넘어 확장될 것입니다. 아마도 지구 궤도까지. 그것은 내부 행성들을 삼킬 것입니다. 수성은 확실히 삼켜질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가깝습니다. 수성은 태양 내부에서 증발할 것입니다. 원자로 분해될 것입니다. 금성도 아마도 삼켜질 것입니다. 그것은 수성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적색 거성의 최대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운명은 더 불확실합니다. 그것은 경계선에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지구가 삼켜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다른 모델은 그것이 간신히 탈출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불확실성은 주로 태양의 질량 손실에서 옵니다. 적색 거성은 많은 질량을 잃습니다. 강한 항성풍을 통해. 질량을 잃으면 중력 끌림이 감소합니다. 행성들은 약간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태양이 지구 궤도까지 팽창하더라도 지구는 삼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바깥쪽으로 이동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는 지구의 운명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태양의 질량 손실과 팽창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행성 궤도의 진화를. 일부 모델은 지구가 삼켜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다른 모델은 그것이 간신히 탈출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불확실성은 주로 질량 손실률에서 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별들에서 관측된 값은 상당히 다릅니다. 태양의 실제 질량 손실률은 이 범위 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값은 불확실합니다. 일부 시뮬레이션은 조석 효과를 포함합니다. 지구가 태양의 외부층 내에 있다면 그것은 조석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태양의 중력은 지구의 가까운 쪽을 먼 쪽보다 더 강하게 당길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를 느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회전을 늦출 것입니다. 조석력은 또한 지구가 태양을 향해 나선형으로 내려가게 할 것입니다. 궤도 에너지를 잃으면서 이것은 지구가 삼켜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른 시뮬레이션은 항력 효과를 포함합니다. 적색 거성의 외부층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가스가 있습니다. 지구가 이 가스를 통과하면 그것은 항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찰처럼 이것은 지구를 느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궤도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다시 이것은 지구가 삼켜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삼켜지지 않더라도 지구는 파괴될 것입니다. 적색 거성의 열이 너무 강렬할 것입니다. 지구의 표면은 녹을 것입니다. 암석이 액체가 될 것입니다. 용암의 바다. 대기는 오래전에 벗겨졌을 것입니다. 바다는 증발했을 것입니다. 지구는 불타는 공이 될 것입니다. 생명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생명의 흔적이 지워질 것입니다. 화석, 구조물, 모든 것. 태양의 열은 그것을 모두 파괴할 것입니다. 지구는 인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때 생명으로 가득했던 푸른 행성, 이제 죽은 바위공 또는 재. 지구 표면의 온도는 수천 도에 도달할 것입니다. 바위가 끓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증발할 정도로. 지각이 완전히 녹을 것입니다. 멘틀도 부분적으로 녹을 수 있습니다. 행성 전체가 용융된 암석의 공이 될 것입니다. 대기, 만약 남아있다면 증발된 암석 증기로 구성될 것입니다. 규산염, 철, 그리고 다른 금속들. 그것은 외계인 환경일 것입니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자기장도 사라질 것입니다. 자기장은 외부 핵의 액체철에 의해 생성됩니다. 대류를 통해. 행성이 과열되면 핵의 대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이 붕괴될 것입니다. 자기장 없이 지구는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표면은 하전 입자에 의해 폭격당할 것입니다. 대기, 만약 남아있다면 더 빠르게 벗겨질 것입니다. 지구의 내부 구조도 변할 것입니다. 멘틀과 지각이 녹으면 그들은 섞일 것입니다. 층상 구조가 사라질 것입니다. 행성은 균일한 용융 물질의 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거운 원소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중심을 향해 가벼운 원소는 떠오를 것입니다. 표면을 향해 새로운 층상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구조와 매우 다를 것입니다. 지구의 달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달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멉니다. 약 38만 킬로미터.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적색 거성의 열을 받을 것입니다. 표면이 가열될 것입니다. 아마도 수백 도. 달 표면의 물얼음, 극에 있는 증발할 것입니다.
달은 건조하고 뜨거운 바위공이 될 것입니다. 달의 궤도도 변할 것입니다. 지구가 질량을 잃으면 조석 상호작용을 통해 달은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만약 지구가 삼켜진다면 달은 태양을 직접 공전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행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행성일 것입니다. 생명이나 활동 없이. 적색 거성 단계는 수억 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동안 태양은 계속 변합니다. 핵은 계속 수축합니다. 온도가 계속 상승합니다. 수소 껍질은 계속 융합합니다. 헬륨을 핵에 추가합니다. 핵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더 뜨거워집니다. 결국 그것은 약 1억 도에 도달합니다. 헬륨을 융합하기에 충분히 뜨겁습니다. 헬륨 융합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헬륨 섬광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점화입니다.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됩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핵을 팽창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온도를 낮춥니다. 핵이 안정화됩니다. 헬륨 융합이 계속됩니다. 더 안정적인 속도로. 헬륨 섬광은 극적인 사건입니다. 핵 내부에서. 그러나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꺼운 외부층에 의해 흡수됩니다. 태양의 외관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섬광 전후. 그러나 내부적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태양은 세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와 산소의 핵, 헬륨 융합 껍질, 그리고 수소 융합 껍질. 이것은 복잡한 구조입니다. 불안정한 구조. 헬륨 섬광의 물리학은 복잡합니다. 그것은 축토의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헬륨 섬광 전에 핵은 전자 축퇴됩니다. 전자들은 가능한 한 가깝게 채워져 있습니다. 양자 역학에 의해 허용되는 한. 축토의 물질에서 압력은 온도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로 밀도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축토의 물질을 특이하게 만듭니다. 일반 물질에서 융합이 시작되면 온도가 상승합니다. 이것은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압력 증가는 물질을 팽창시킵니다. 팽창은 밀도를 감소시킵니다. 밀도 감소는 융합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이것은 음성 피드백입니다. 그것은 융합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나 축토의 물질에서 이 피드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융합이 시작되면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나 압력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팽창하지 않습니다.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융합 속도는 계속 증가합니다. 온도가 계속 상승합니다. 이것은 양성 피드백입니다. 그것은 통제 불능의 융합으로 이어집니다. 헬륨 섬광. 섬광 동안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수십 초 동안 태양의 정상 광도의 수십억 배. 그러나 이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핵을 가열합니다. 결국 온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물질이 더 이상 축퇴되지 않습니다. 정상 압력 온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핵이 팽창합니다. 융합 속도가 감소합니다. 헬륨 융합이 안정화됩니다. 헬륨 융합은 탄소와 산소를 생성합니다. 세 개의 헬륨 원자핵이 하나의 탄소 원자핵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삼중 알파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두 단계로 일어납니다. 먼저 두 개의 헬륨 원자핵이 융합하여 베릴륨-8을 형성합니다. 베릴륨-8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것은 약 10의 마이너스 16승 초안에 붕괴됩니다. 다시 두 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그러나 때때로 세 번째 헬륨 원자핵이 베릴륨 8과 충돌합니다. 그것이 붕괴하기 전에 그들은 융합하여 탄소 12를 형성합니다. 탄소 12가 형성되면 때때로 네 번째 헬륨 원자핵과 융합합니다. 산소 16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헬륨 융합은 탄소와 산소를 모두 생성합니다. 비율은 온도와 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태양의 경우 탄소와 산소가 거의 같은 양으로 생성될 것입니다. 핵은 탄소와 산소의 혼합물로 채워질 것입니다. 헬륨 융합은 수소 융합보다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약 1억 년. 헬륨이 고갈되면 핵 융합이 다시 멈춥니다. 그리고 과정이 반복됩니다. 핵이 수축합니다. 가열됩니다. 이제 두 개의 껍질이 연소합니다. 내부 껍질은 헬륨을 융합합니다. 외부 껍질은 수소를 융합합니다. 이것을 이중 껍질 연소라고 합니다. 이중 껍질 연소는 불안정합니다. 껍질들이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때때로 헬륨 껍질이 갑자기 점화됩니다. 열 펄스를 생성합니다. 에너지의 폭발. 이것은 별의 외부층을 밀어냅니다. 바깥쪽으로. 별이 다시 팽창합니다. 그런 다음 수축합니다. 주기가 반복됩니다. 수천 년마다 각 열 펄스는 질량을 잃습니다. 강한 항성풍을 통해 태양은 외부층의 상당 부분을 잃을 것입니다. 아마도 질량의 절반 정도. 이 물질은 우주로 퍼집니다. 행성상 선군을 형성합니다. 열 펄스의 메커니즘은 복잡합니다. 그것은 헬륨 껍질의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헬륨 껍질은 매우 얇습니다. 그리고 매우 뜨겁습니다. 그것은 헬륨을 탄소와 산소로 융합합니다. 융합은 헬륨을 소비합니다. 껍질은 얇아집니다. 결국 그것은 너무 얇아집니다. 융합이 멈춥니다. 껍질은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수축은 껍질을 가열합니다. 온도가 상승합니다. 헬륨이 수소 껍질로부터 껍질로 떨어집니다. 헬륨 껍질이 다시 두꺼워집니다. 결국 그것은 융합을 재개하기에 충분히 두껍고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융합이 폭발적입니다. 많은 헬륨이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열 펄스입니다. 열 펄스 동안 헬륨 껍질의 광도는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정상 광도의 수백 배. 이 에너지는 외부층을 밀어냅니다. 바깥쪽으로. 별이 팽창합니다. 표면이 생각됩니다. 광도가 감소합니다. 헬륨이 소진된 후 융합이 다시 멈춥니다. 껍질은 수축합니다. 주기가 반복될 때까지. 열 펄스는 또한 무거운 원소를 생성합니다. 중성자 포획을 통해 S과정이라고 불립니다. 느린 중성자 포획. 헬륨 융합 동안 일부 중성자가 생성됩니다. 부반응에서 이 중성자들은 존재하는 원자핵에 포획될 수 있습니다. 철과 같은 중성자 포획은 원자핵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베타 붕괴 후 새로운 원소가 형성됩니다. 철보다 무거운. S과정은 많은 무거운 원소를 생성합니다. 스트론튬, 이트륨, 지르코늄, 바륨, 납. 이 원소들은 대류에 의해 표면으로 운반됩니다. 그리고 항성풍에 의해 우주로 방출됩니다. 성간 매질을 풍부하게 합니다. 미래 별과 행성에 통합됩니다. 이것이 우주가 무거운 원소를 얻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행성상 성운은 팽창하는 가스 껍질입니다. 죽어가는 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심별의 자외선에 의해 조명됩니다. 아름답고
복잡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고리, 루프, 그리고 제트. 각 성운은 독특합니다. 그것은 별이 질량을 잃은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행성상 성운은 수만 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흩어집니다. 성간 매질로. 그들이 포함하는 원소를 풍부하게 합니다. 탄소, 질소, 산소, 그리고 다른 무거운 원소들. 이 원소들은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핵융합을 통해 이제 그들은 우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별과 행성을 형성하기 위해. 행성상 성운의 이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행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름은 18세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윌리엄 허셜이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작은 망원경으로 그들은 행성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디스크.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더 큰 망원경으로 그들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도착되었습니다. 행성상 성운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일부는 구형입니다. 다른 일부는 타원형입니다. 일부는 쌍극입니다. 두 개의 대향하는 옆을 가집니다. 일부는 다극입니다. 여러 옆을 가집니다. 형태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별의 회전, 자기장, 동반성 존재. 이러한 요인들은 질량 손실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생성합니다. 구형 성운은 가장 단순합니다. 그들은 구형으로 팽창하는 껍질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균등하게. 이것은 별이 회전하지 않고 자기장이 없고 동반성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질량 손실은 등방성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갔습니다. 타원형 성운은 약간 더 복잡합니다. 그들은 한 방향으로 늘어난 껍질입니다. 이것은 별이 천천히 회전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약한 자기장을 가질 때. 질량 손실은 적도에서 더 강합니다. 극보다. 이것은 타원형 껍질을 생성합니다. 쌍극 성운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들은 두 개의 대향하는 옆을 가집니다. 좁은 허리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별이 빠르게 회전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강한 자기장을 가질 때, 또는 동반성을 가질 때. 질량 손실은 극방향으로 유도됩니다. 적도 디스크 또는 토러스에 의해. 이것은 쌍극 구조를 생성합니다. 다극 성운은 가장 복잡합니다. 그들은 여러 옆을 가집니다. 여러 방향으로. 이것은 매우 복잡한 자기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 동반성으로. 질량 손실은 여러 방향으로 유도됩니다. 매우 복잡한 구조를 생성합니다. 태양의 행성상 성운은 아마도 비교적 간단할 것입니다. 태양은 빠르게 회전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기장을 가지지 않습니다. 동반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량 손실은 대체로 구형일 것입니다. 성운은 팽창하는 껍질처럼 보일 것입니다. 중심에 백색 와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태양의 죽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행성상 성운의 색은 그것의 구성을 나타냅니다. 빨간색은 수소를 나타냅니다. 녹색은 산소를 나타냅니다. 파란색은 헬륨을 나타냅니다. 각 원소는 특정 파장에서 빛을 방출합니다. 그것이 자외선에 의해 야기될 때 이 방출선은 성운에 색을 줍니다. 태양의 성운은 아마도 빨강과 녹색일 것입니다. 수소와 산소에서, 일부 파란색도 헬륨에서. 그것은 아름다운 색 혼합일 것입니다. 밤하늘에서 보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태양이 행성상 성운을 형성할 때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질량 손실에 달려 있습니다. 태양이 질량의 절반을 잃으면 중력 끌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행성들은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지구의 궤도는 현재보다 약 2배 클 것입니다. 그것은 행성상 성운의 가장자리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가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는 희박합니다.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면은 이미 용암의 바다입니다. 적색 거성 단계에서. 성운이 흩어진 후 지구는 남을 것입니다. 죽은 바위 공으로 백색 와해성을 공전합니다. 성운 가스가 지구와 상호작용하면 그것은 일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스는 용융 표면을 식힐 수 있습니다. 약간. 그것은 또한 일부 원소를 증착시킬 수 있습니다. 표면에. 탄소, 질소, 산소, 성운에서.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작을 것입니다. 지구는 여전히 죽은 바위 공일 것입니다. 백색 와해성은 태양의 최종 단계입니다. 행성상 성운이 흩어진 후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태양의 핵입니다. 노출됩니다. 외부층이 제거된 후 백색 와해성은 작습니다. 지구 크기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태양 질량의 약 절반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티스푼의 백색 와해성 물질은 수톤의 무게가 나갑니다. 그것은 축토의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자가 가능한 한 가깝게 채워져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의해 허용되는 한. 이것이 백색 와해성을 붕괴로부터 지탱하는 것입니다. 전자, 축토의 압력. 백색 와해성의 물리학은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조합입니다. 전자 축토의 압력은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옵니다. 두 개의 전자가 같은 양자 상태를 점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자들이 가능한 한 가깝게 채워지면 그들은 더 높은 에너지 상태를 점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압력을 생성합니다. 밖으로. 이 압력은 중력을 지탱합니다. 백색 와해성에는 질량 한계가 있습니다.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불립니다. 약 1.4 태양 질량. 백색 와해성이 이 질량을 초과하면 전자 축토의 압력은 중력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백색 와해성은 붕괴할 것입니다.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태양의 경우 최종 백색 와해성 질량은 약 0.58 태양 질량일 것입니다. 찬드라세카르 한계보다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안정적일 것입니다. 백색 와해성은 처음에는 매우 뜨겁습니다. 약 10만 도. 그러나 더 이상 융합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식고 있습니다. 저장된 열을 방출합니다. 점차적으로 수십억 년에 걸쳐. 처음에 그것은 흰색으로 빛납니다. 매우 뜨겁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색을 변경합니다. 노란색, 그런 다음 빨간색, 그런 다음 어두운 빨간색. 마침내 그것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너무 희미해서. 결국 그것은 흑색 와해성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식은 백색 와해성입니다. 더 이상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주의 나이보다 깁니다. 따라서 아직 흑색 와해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그것들이 형성되기에 충분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백색 와해성의 냉각 속도는 느립니다. 표면적이 작기 때문입니다. 열이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첫 10억 년 동안 백색 와해성은
여전히 꽤 밝습니다. 그것은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가까운 행성들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도는 감소합니다. 10억 년 후 그것은 훨씬 의미합니다. 100억 년 후 그것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1000억 년 후 그것은 완전히 어둡습니다. 백색과외성 생각은 메스키타 냉각 곡선을 따릅니다. 광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감소하는지 설명합니다. 처음에 생각은 빠릅니다. 백색과외성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많은 열을 방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냉각은 느려집니다. 백색과외성이 식기 때문입니다. 적은 열을 방출합니다. 냉각 속도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따라 백색과외성은 또한 결정화됩니다. 식으면서 내부 물질이 고체가 됩니다. 결정 격자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매우 낮은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약 10,000도 미만. 결정하는 추가 열을 방출합니다. 냉각을 약간 느리게 합니다. 탄소와 산소 백색과외성은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결정화됩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우주의 다이아몬드입니다. 태양이 백색과외성이 될 때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이동한 궤도에서 백색과외성을 공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어 있을 것입니다. 차갑고 어둡습니다. 백색과외성은 적은 빛을 방출합니다. 지구는 거의 열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표면은 얼어붙을 것입니다. 용암의 바다가 굳어진 것입니다. 고체 암석으로 지구는 얼어붙은 바위 공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표류합니다. 영원히. 이것이 지구의 최종 운명입니다. 태양이 죽은 후 백색과외성 주위의 환경은 이상할 것입니다. 중력이 매우 강할 것입니다. 백색과외성의 표면에서 지구보다 수십만 배 강합니다. 시간 지연 효과가 측정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백색과외성 표면 근처의 시계는 더 천천히 돌 것입니다. 멀리 있는 시계보다. 그러나 행성들의 궤도에서 중력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백색과외성의 질량이 태양의 질량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더 작을 뿐입니다. 빛은 희미할 것입니다. 하늘은 대부분 어두울 것입니다. 백색과외성은 작은 점처럼 보일 것입니다. 밝지만 작습니다. 별들은 보일 것입니다. 명확하게 다른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표면은 얼어붙은 황무지일 것입니다. 온도는 절대 0도에 가까울 것입니다. 거의 마이너스 273도. 대기 만약 남아있다면 얼어붙어 떨어질 것입니다. 지표에 고체 질소와 산소로. 바다 만약 물이 남아있다면 얼음일 것입니다. 두껍고 단단한 얼음. 표면 아래. 지구의 내부는 여전히 약간의 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방사성 붕괴에서.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표면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의 지질학적 활동은 완전히 멈출 것입니다. 판구조론, 화산, 지진 모두 끝날 것입니다. 행성은 지질학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표면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단지 천천히 운석에 의해 침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선, 지구는 화석화될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이것은 먼 미래입니다. 약 75억 년 후. 그 전에 많은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은 훨씬 일찍 지구에서 끝날 것입니다. 아마도 10억 년 내에. 태양이 밝아짐에 따라 인류는 아마도 사라질 것입니다. 훨씬 더 일찍. 우리 종이 수백만 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멸종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종의 99% 이상이 멸종했습니다. 인류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그렇게 오래 지속된다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별 주위를. 항성간 여행은 현재 우리의 기술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10억 년은 긴 시간입니다. 기술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항성간 우주선을 건설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세대 우주선, 여러 세대에 걸쳐 여행하는 우주선, 또는 우리는 동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을 동면 상태에 두는 긴 여행 동안. 항성간 여행의 도전은 엄청납니다. 거리가 광대합니다.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약 40조 킬로미터입니다. 현재 우주선으로 그곳에 도달하는데 수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빠른 우주선이 필요합니다. 광속의 상당한 분수로 여행하는. 이것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추진 기술, 여러 개념이 제한되었습니다. 핵융합 로켓, 반물질 로켓, 레이저 도시. 각각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핵융합 로켓은 많은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반물질 로켓은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물질은 생산하고 저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레이저 돛은 우주선에 연료를 싣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지구에서 발사된 레이저에 의해 추진됩니다. 이것은 우주선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그러나 매우 강력한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은 레이저 도시 개념을 탐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은 작은 우주선을 제안합니다. 그램 규모, 큰 돛과 함께 지상 기반 레이저 어레이가 돛을 밀 것입니다. 광속의 약 20%로 가속하는. 이 속도로 우주선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약 20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지구로 다시 보내는데 4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총 약 24년. 이것은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기술적 도전이 있습니다. 레이저는 매우 강력해야 합니다. 수십 기가와트. 꽃은 매우 가벼워야 합니다. 그리고 반사적입니다. 우주선은 매우 작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기기를 운반합니다. 그리고 통신 시스템. 도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항성간 여행을 달성한다면 우리는 다른 별 주위에 식민지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주할 수 있는. 우리는 우리 종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죽은 후에도 우리는 다행성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양성 종. 이것은 우리 종의 장기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태양의 운명을 알 뿐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그것들은 물리학에 의해 결정됩니다. 별의 진화. 그것은 예측 가능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다른 별들에서 이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진화의 모든 단계에서 주계열성, 적색 거성, 행성상 성군, 백색 와해성. 각 단계는 관측되고 연구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같은 길을 따를 것임을 압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많은 예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주계열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다양한 나이에서 우리는 젊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막 형성된, 그리고 오래된 별들, 주계열의 끝에 가까운 우리는 적색 거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단계에서 일부는 막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일부는 최대 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성상 성군을 볼 수 있습니다. 막 형성된 것부터 흩어지는 것까지 우리는 백색과의 성을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것부터 차가운 것까지 이 모든 관측은 태양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알려줍니다. 천문학자들은 적색 거성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매우 밝기 때문입니다. 베텔그스는 유명한 적색 거성입니다. 오리온 자리에서 그것은 태양보다 약 20배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약 700배 더 큽니다. 반지름에서 그것은 우리 태양계에 있다면 화성 궤도를 넘어 확장될 것입니다. 베텔그스는 태양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적색 거성이 될 때, 그러나 베텔그스는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다르게 진화할 것입니다. 그것은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태양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초신성에 충분히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행성상 성운을 형성할 것입니다. 알데바라는 또 다른 적색 거성입니다. 황소 자리에서 그것은 태양보다 약간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약 44배 더 큽니다. 그것은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될 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더 나은 유사물입니다. 알데바라는 밝은 주황색, 빨간색 별입니다.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미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 50억 년 후, 아크투루스는 또 다른 밝은 적색 거성입니다. 목동 자리에서 그것은 태양보다 약간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약 25배 더 큽니다. 그것은 진화된 적색 거성입니다. 헬륨 융합 단계에서 아크투루스는 태양이 헬륨 섬광 후 어떻게 보일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밝은 주황색 별입니다. 북반구에서 가장 밝은 별 중 하나입니다. 미라는 변광성입니다. 고래 자리에서 그것은 적색 거성입니다. 맥동하는 밝기가 약 11개월 주기로 변합니다. 최대 밝기에서 그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소 밝기에서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망원경 없이. 미라는 태양이 10펄스 단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맥동하고 변할 것입니다. 밝기에서 이러한 적색 거성들은 모두 태양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태양이 어떻게 보일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 수백만 년과 수십억 년 후, 그들은 살아있는 실험실입니다. 별의 진화를 연구하기 위한 천문학자들은 또한 많은 행성상 선군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다양합니다. 각각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리 성운은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입니다. 검은 고자리에서 그것은 팽창하는 가스고리처럼 보입니다. 중심에 백색 와해성이 있습니다. 나비 성운은 또 다른 예입니다. 정갈자리에서 그것은 나비 날개처럼 보입니다. 두 개의 옆, 복잡한 구조로. 이러한 성운은 별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또한 생명의 끝을 나타냅니다. 나선 성운은 또 다른 유명한 행성상 성운입니다. 물병 자리에서 그것은 하늘의 눈이라고 불립니다. 그 모양 때문에 그것은 나선형 구조를 보여줍니다.
가스가 나선형 패턴으로 팽창합니다. 중심에는 백색과 해성이 있습니다. 매우 뜨겁습니다. 약 12만 도. 그것은 성운을 밝힙니다. 자외선으로. 성운은 다양한 색으로 빛납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 각 색은 다른 원소를 나타냅니다. 빨간색은 수소입니다. 녹색은 산소입니다. 파란색은 헬륨입니다. 아령 성운은 또 다른 아름다운 행성상 성운입니다. 여우자리에서. 그것은 아령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엽이 좁은 허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쌍극 구조입니다. 질량 손실이 극방향으로 유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아령 성운은 비교적 가깝습니다. 약 1200광년. 따라서 그것은 잘 연구되었습니다. 에스키모 성운은 또 다른 흥미로운 행성상 성운입니다. 쌍둥이 자리에서. 그것은 에스키모가 후드를 입은 얼굴처럼 보입니다. 복잡한 구조로. 여러 껍질과 필라멘트. 에스키모 성운은 여러 질량 손실 에피소드를 보여줍니다. 별의 역사에서. 고양이 눈 성운은 매우 복잡한 행성상 성운입니다. 용자리에서. 그것은 동심원의 껍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트. 그리고 매듭. 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 질량 손실 에피소드를 나타냅니다. 다른 시기에. 고양이 눈 성운은 가장 복잡한 행성상 성운 중 하나입니다. 알려진. 이러한 행성상 성운들은 모두 태양이 어떻게 끝날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태양이 만들 성운을 보여줍니다. 수십억 년 후 각 성운은 독특합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기본 과정을 공유합니다. 별이 외부층을 잃습니다. 핵이 노출됩니다. 성운이 흩어집니다. 백색화해성이 남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또한 많은 백색화해성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의미합니다. 그들이 작고 더 이상 융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합니다. 우리 은하에 수십억 개가 있습니다. 시리우스 B는 가장 가까운 백색화해성 중 하나입니다. 시리우스 항성계에서. 그것은 시리우스 A를 공전합니다. 밝은 주계열성. 시리우스 B는 한때 적색 거성이었습니다. 외부층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백색화해성입니다. 천천히 식고 있습니다. 시리우스 B는 태양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백색화해성이 된 후, 프로키온 B는 또 다른 가까운 백색화해성입니다. 프로키온 항성계에서. 그것은 프로키온 A를 공전합니다. 또 다른 밝은 주계열성. 프로키온 B는 시리우스 B와 비슷합니다. 작고 희미하고 식고 있습니다. 이 백색화해성들은 태양이 어떻게 끝날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별 진화의 최종 단계입니다. 태양 질량 별들에 대해 반만엔의 별은 백색화해성입니다. 물고기 자리에서. 그것은 단독 백색화해성입니다. 동반성 없이. 그것은 상대적으로 차갑습니다. 약 6000도. 그것은 오래된 백색화해성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식어왔습니다. 반만엔의 별은 태양이 백색화해성으로서 먼 미래에 어떻게 보일지 보여줍니다. 라란드 21456은 백색화해성입니다. 카멜레온 자리에서. 그것은 매우 차갑습니다. 약 3700도. 그것은 가장 차가운 백색화해성 중 하나입니다. 알려진. 그것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식어왔습니다. 라란드 21456은 백색과해성이 얼마나 차가워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백색과해성들은 모두 태양의 최종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태양이 어떻게 식을지 보여줍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그들은 천천히 사라지는 빛입니다. 죽은 별에
천문학자들은 또한 별 주위의 행성들을 연구했습니다. 진화의 다른 단계에서 외계 행성 연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양한 별 주위에서, 일부는 적색 거성 주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행성들은 생존했습니다. 별이 팽창했을 때 그들은 바깥쪽으로 이동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은 충분히 멀리 있었습니다. 삼켜지지 않기에. 일부 행성들은 백색 과해성 주위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별의 죽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백색 과해성을 공전합니다. WD1213 플러스 274는 백색 과해성입니다. 행성을 가진 행성은 백색 과해성을 약 65일마다 공전합니다. 그것은 별의 죽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태양 질량 별 주위의 행성들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WD1656 플러스 6-521은 또 다른 백색 과해성입니다. 행성상 잔해를 가진 잔해는 백색 과해성 주위의 디스크입니다. 파괴된 행성은 백색 과해성에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조성력에 의해 찢어졌습니다. 잔해는 백색 과해성으로 나선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기를 오염시킵니다. 이러한 발견은 행성들이 별의 진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건이 맞다면 지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된 후, 그러나 그것은 파괴될 것입니다. 표면이 녹고 생명이 지워질 것입니다. 지구가 물리적으로 살아남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행성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바위 공일 것입니다. 외계 천문학자들이 관찰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단지 또 다른 바위 행성으로 볼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한때 생명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흔적이 지워졌을 것입니다. 일부 백색 과해성은 행성 잔해를 보여줍니다. 스펙트럼에서. 이것은 별이 행성을 삼켰거나 행성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잔해가 백색 과해성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잔해에서 다양한 원소를 감지했습니다. 철, 마그네슘, 칼슘. 이것들은 바위 행성의 원소들입니다. 이것은 행성들이 별의 죽음에서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구에 가능한 운명. 백색 과해성 GHZ2321 플러스 5275는 흥미로운 예입니다. 그것은 많은 행성의 잔해를 보여줍니다. 스펙트럼에서 칼슘, 마그네슘, 철, 그리고 다른 원소들. 진해는 백색 과해성 주위의 디스크에서 옵니다. 파괴된 소행성이나 행성에. 이것은 행성계가 별의 죽음 후 얼마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슬픈 생각입니다. 그러나 또한 현실적입니다. 모든 것은 끝납니다. 별, 행성, 생명,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합니다. 진화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또한 재생의 일부입니다. 별이 죽을 때 그들은 원소를 우주로 방출합니다. 이 원소들은 새로운 별과 행성을 형성합니다. 생명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주기가 계속됩니다. 별의 생명 주기는 우주의 화학적 진화의 핵심입니다. 빅뱅은 주로 수소와 헬륨을 생성했습니다. 소량의 리튬과 함께 다른 모든 원소는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핵융합을 통해. 그리고 초신성에서 탄소, 질소, 산소는 별에서 만들어집니다. 태양과 같은
철과 더 가벼운 원소들은 더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집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성자별 병합에서 별들이 죽을 때 그들은 이러한 원소를 우주로 방출합니다. 성간 매질을 풍부하게 합니다. 새로운 별들이 이 풍부한 가스에서 형성됩니다. 그들은 이전 세대의 별들보다 더 많은 무거운 원소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금속성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모든 것을 금속이라고 합니다. 태양은 금속성이 중간입니다. 그것은 이전 별들의 원소를 포함합니다. 초신성에서 죽은 별들. 이 원소들은 태양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성들을, 그리고 생명을. 우리는 별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몸의 모든 원자는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태양이 죽을 때 그것은 그 원소들을 우주로 반환할 것입니다. 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별들이 형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행성들, 어쩌면 새로운 생명도. 태양의 원소들은 미래 세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미래 생명의 일부. 그것은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끝나더라도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재활용됩니다. 새로운 형태를 취합니다. 우주는 물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사용합니다. 끊임없이. 우주의 시간 규모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삶은 약 70년에서 80년입니다. 인류 문명은 약 1만 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구는 약 45억 년 되었습니다. 태양은 약 46억 년 되었습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되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위치를 관점에 넣습니다. 우리는 우주 역사의 작은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전체는 우주 나이의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나이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 깜빡임입니다. 우주의 시간 규모에서. 그러나 그 눈 깜빡임 동안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태양의 죽음은 또한 우리 시대의 소중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태양이 안정적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계열에 있는 에너지를 꾸준히 제공합니다. 생명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성을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살 수 있는 한.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우주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별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오래되고 차갑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아름답고 복잡하고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습니다.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목적을 찾습니다. 태양은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지구는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입니다. 작은 기적, 일시적인 기적, 그러나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별들은 계속 빛날 것입니다. 한동안. 우주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없이도.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잘 자요. 부드러운 꿈을 꾸세요. 좋은 밤 되세요.